제가 지금까지 실크로드에 대해서 꽤 길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크로드를 다니면서 곳곳에 부딪히는 문제가 있었어요. 뭐냐면 가는 데마다 사진을 못 찍게 하고, 또 설명문을 보면 전부 한나라가 지배했던 그 얘기가 위주로 쓰여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마음대로 사진도 찍고 연구 결과도 보고 이런 것들을 좀 보기 위해서 보니까 현장에서는 못 찍는 것을 대형 박물관, 프랑스의 기메 박물관, 독일의 아시아 박물관, 러시아의 에르미타주, 이런 데서는 마음대로 찍고 설명도 자세히 해놓고 또 어떤 면에서는 객관적인 연구가 제대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통째로 뜯어간 그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는 평가를 해야 될 것인가? 이건 딱 두 개로 갈라집니다. 한쪽에는 무조건 약달자입니다. 그런데 본인들이나 다른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 그걸 구원한 것이다. 구원자들이다. 그래서 일단 저는 그 실크로드의 악마들이라는 책을 바탕으로 1편을 보고 그러고 나서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제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문제는 2016년에 제가 슬로바키아에서 열린 세계대회에서 발표를 했을 때, 이 방법이 굉장히 훌륭한 방법이라서 굉장히 반응이 좋았던 것이니까 일단 여러분들은 그 내용을 보시고 나름대로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실크로드의 악마들이라는 책을 보고 그들이 뭘 어떻게 했길래 악마라고 했는가 하는 것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크로드라는 말은 자체가 독일 지리학자 페르디난트 폰 리트호펜이라는 사람이 했기 때문에 오래된 얘기가 아닙니다. 다만 이게 너무 세상에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냥 실크로드라고 저도 하면서 쓰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말하면 동유럽 같은 경우도 다른 이름을 쓰이고 하는 것도 우리가 역사학자로서 어떤 게 옳다 그런 걸 따져서 일반 사람이 너무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편리하게 그냥 쓰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크로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장안에서 출발해가지고 도낭에서 출발해서 도낭이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밑으로 가는 것이 아까 말했던 호탄으로 가는 남로입니다. 롤라는 신에서 이렇게 오기도 하고 여기서 아까 쿠얼러로 가서 쿠차로에서 악수로에서 카시가루로 가는 거. 그 다음에 하밀에서 투르판으로 가는 방법. 그래서 하밀로 투르판을 처음 가봤어요. 제가 이렇게 우르무치까지. 그리고 그 다음에 이쪽에 와서 쿠차, 고를라 와가지고 이쪽은 지금 못 가니까 이렇게 쭉 와가지고 이렇게 넘어가다 오고 그 다음에 이제 사마르칸드 가가지고 키르기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이제 보고 그리고 이제 터키, 이란 그리고 이쪽에 지금 뭐가 있냐면 투르크메니스탄 제가 전부 다 가봤습니다. 가보고 나서 일단 여기에 가서 보니까 진짜 많이 뜯어갔어요. 통째로 많이 뜯어가고 막 했는데 자, 이것에 대해서 우선 간단히 이제 보고 나서 보는데 자, 이게 마른 실크로드라고 그랬는데 옛날에는 장건의 길이에요. 장건. 이 길을 기원전 138년부터 126년 한나라의 장건이 이 길을 처음으로 여행을 합니다. 그리고 훨씬 뒤에 이 길을 거꾸로 로마인과 마르코 폴로가 이쪽에서 와가지고 유럽인들이 이 길을 이용하면서부터 세계에 널리 알려지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이 실크로드에 관한 전반적인 간단한 설명입니다. 자, 피터 홉커크라는 사람이 Foreign Devils on the Silk Road라고 해서 그래서
The Search for the Lost Treasure of Central Asia. 중앙아시아의 잃어버린 보물찾기, 그리고 실크로드의 외국인 악마들, 이런 제목으로 책을 썼어요. 우리나라도 번역돼서 나왔습니다. 실크로드의 악마들이라고. 이 피터 홉커크는 나에게 굉장히 영감을 준 작품 실크로드의 외국 악마에서 이 강의의 주요한 자료를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나의 목표는 중앙아시아에 대한 외국인들의 고고학적 공격에 대한 이야기를 널리 알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 대강 알고 있겠지만 어느 정도의 그 윤곽만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책을 간단히 제가 설명함으로 인해서 알리는 목표는 끝납니다. 그걸로 제가 일강을 하고, 그 다음에는 그래,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정말 악마냐? 그러면 어떻게 자는 거야? 돌려달라는 거냐? 뭐 어떻게 자는 거냐? 이런 얘기들에 대한 논의를 아주 깨끗하게 정리해서 나눠남대로 이 문제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스웨덴의 스펜 헤든, 영국의 오랄 스타인, 독일의 알바트 폰 르콕, 프랑스의 폴 베리어, 미국의 랜덤 와너, 그 다음에 일본의 오타니, 대개 이 6사람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스웨덴의 스펜 헤든을 보면 스웨덴의 지리학자고 사진가고 연구자고 작가고 이런 사람인데, 이 실크로드 탐험의 선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정부로부터 훈장을 받았고 왕과 독재자들의 환영을 받았으며 영국에서 기사자기를 받았고 옥스퍼드와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명예학위를 받았습니다. 2개의 왕립지리학협회에서 금메달까지 받았습니다. 그리고 스웨드 왕 오스카와 백만장자 이마누엘 로벨이 그를 후원했습니다. 이분은 실제로 제가 스웨덴이나 이쪽에 가서 봤을 때 거의 뭐 전설적인 인물로 그게 통하고 있었습니다. 5번에 걸쳐서 1895년부터 1934년 5차 원정까지 중앙아시아를 원정하면서 많은 걸 가져갔는데, 반면에 지도처럼 자세하게 설명도 해가지고 뒤에 오는 소위 실크로드의 악마들한테 굉장히 좋은 선배 노릇도 했습니다. 우선 이 사람이 거둔 것을 보면 루울란에서 첫째 수십 매의 고대 문서를 찾아냈고, 한문으로 쓰인 고대 문서 조각 36장, 나무 조각에 새긴 거 문서 120점, 또 만자 기호가 뚜렷한 카펫 한 장,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갔어요. 그러나 다른 연구자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은 양이에요. 그리고 무슨 그냥 벽을 통째로 뜯어가 버린다든가 뭐 이런 것보다는 자료를 수집해 갔다 라고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악마 중에서 가장 악마성이 적은 그런 악마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컬렉션은 즉시 그 나라에서 민족지 박물관에 기증이 됐습니다. 자기가 개인적인 목적을 해서 이걸 갖다 팔아서 돈을 만든다든가 이런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측량을 많이 해가지고 실제로 뒤에 사람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다. 그 다음에 영국의 마크 오럴 스타인, 영국의 시민권을 받았는데 사실은 헝가리 사람입니다. 헝가리 지리학자고 탐험가고 고고학자고 언어학자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를 마르코 폴로 이후 아시아에 대한 가장 위대한 탐험가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자, 우선 여기서부터 이 사람들이 얼마를 가져갔는지 내가 얘기하겠지만, 그 이전에 직접 유럽에서의 이 사람에 대한 평가는 위대한 탐험가입니다. 그리고 진정 중앙아시아 고고학의 거인이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이 사람 누가 돈을 댔느냐? 그 당시에는 한 번 하려면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갑니다. 현재 다 돈 주고 사람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많은 장비가 들어가고 많은 교통비가 들어가고, 이런 돈들을 누가 댔느냐? 오랄 스타인은 인도에 있는 영국 관공서가 그를 주로 후원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때는 인도를 전부
영국인들이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왕립학회도 있었고 또 학교도 있었고 또 왕립박물관도 있었고 막 이런 데서 필요에 의해서 돈을 댄 겁니다. 그래서 3번에 걸쳐서 1차 원정, 2차 원정, 3차 원정 이렇게 3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책을 냈는데 호탄 모래유적, 여러분 우리가 아까 봤었죠? 호탄이라는 데가 타클라마칸 남로 맨 서쪽에 있습니다. 꾸르간 타슈쿠르간 가기 전에. 그 다음에 고대 호탄, 치나 사막 유적, 그냥 치나, 영어로는 차이나입니다. 그래, 옥스퍼드에서 나왔고 내륙아시아 이런 책들을 많이 썼어요. 이 당시는요, 한번 여기 왔다 가면은 가져온 물건들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각 학회, 왕립학회, 학자 뭐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몰려들어서 이 사람 얘기를 듣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모두가 다 지금 남극과 북극을 갔다 온 것보다도 더 신기한 얘기예요. 그 이전에 아프리카를 갔다 와가지고 아프리카 얘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사실은 아프리카, 중동 다음에가 여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사람들은 많은 사람이 돈을 후원을 해요. 갔다 오면 너무나 많은 걸 가져오고 신기한 걸 가져오고 사람의 눈길을 끄기 때문에 다 후원을 하고 또 그것을 후원에 그 힘입어서 가지고 가서 얼마만큼 많이 뜯어 가지고 오느냐. 이것이 그 사람이 다음 원정 비용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를 결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거기서 얼마만큼 많은 것을 여기서 말하고 훔쳐가느냐 이것이 그 사람들의 성과가 되는 겁니다. 1차 원정에서 그는 이미 많은 프레스코 벽화, 지금 벽화, 동굴에 가면 벽화들 있죠. 이걸 뜯어갖고 벽에 치장한 조각상들, 불교 사원에서 많은 필사본들을 발굴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발견은 바로 도낭 근처 천불동에서 3차 원정 중에 일어났습니다. 그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인쇄본인 금강경, 지금 그 중화인민공화국에서는 가장 화내는 것이 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뭐 그냥 자기들도 신경 안 쓰고 다 가져갔는데 이게 세계에서 가장 오래됐단 말이에요. 이것을 지금 가져간 거예요. 다른 건 안 좋아도 이런 세계 제일,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거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그것을 이 사람이 가져갔다. 예. 그리고 4만 권의 두루마리를 발견했어. 거기에서. 여러분, 책 한 권이라는 것도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4만 권을 발견했다. 근데 그가 가져간 유물들은 대부분 런던 대형 박물관, 그리고 책들은 도서관, 이런 데에 전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게 가져갔던 유물들입니다. 이게 전부 호탄. 이거 아스타나는 그 밑에 그 무덤인데 그냥 평지 같아요. 근데 그 밑에 가서 제가 지금 시간이 있더라면 사진들이 다 있는데 한번 보여줬을 텐데 그냥 밑으로 쭉 들어가서 있는 게 아스타나. 이것은 카라동 유적에서 나온 거고 이런 것들 갖다 지금 이거요. 가서 사진도 찍을 뿐만 아니라 가서 볼 수도 없습니다. 현지에 가서. 그런데 이런 것들이 대형 박물관에 가면 이렇게 잘 정리되어 있다는 겁니다. 사진도 마음대로 찍을 수 있습니다. 아까 동굴사원에서 여러 가지 불상 조각을 띄어갔다고 그랬죠. 그런 것들이 지금 대형 박물관에 이렇게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단단 원력이라고 해서 가져간 채석 패널들입니다. 다 이런 것들은 세계적으로 이미 유명하고 미술사에서 잘 나가는 그런 이거 벽에 있었던 벽화입니다. 그러면 이게 톱으로 이렇게 쫙 잘라냅니다. 톱으로. 이렇게 잘라내가지고 그냥 벽에다가 돌 같은 데다가 그 위에다가 이제 회를 바르잖아요. 회를 바르고 그림을 그렸어요. 근데 그래갖고 뒤를 뚝 떠내버려요.
그럼 벽 전체가 그냥 드러나 버리는 겁니다. 그럼 그놈을 잘 싸가지고 가져가는 겁니다. 이 사람이 왕도사예요. 왕도사. 이 왕도사는 사실은 도교예요. 도교. 불교가 아니고. 예, 도교 도사인데 이쪽에 가서 수행을 하다가 굴들이 많거든. 그때 사실 중공 당국에서는, 그때는 중화민국이죠. 중화민국 당국에서는 관심도 없었어요. 거기 뭐가 있는지도 잘 신경도 안 쓰고. 그런데 이제 왕도사 거야, 다. 거기 있으면서 여기도 열어보고, 저기도 열어보고, 하다가, 어디를 한 군데 열어보니까 그냥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냥. 무슨 책들이나 이런 것들이. 대체적으로 그 장경각은 어느 한 나라가 망하면서 거기에 모든 자료를 집어넣고 적군들이 모르게 잘 망하는 곳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독일의 알버트 본 르크옥입니다. 이런 독일 민족학 박물관 관장이었어요. 예. 그 관장이었던 알버트 뷰린베델 교수의 조교였어요. 조수. 그런데 이 교수가 여기에 이제 중앙아시아를 가는데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고 같이 일을 했죠. 조교니까. 근데 두 번째 원정을 떠나기 전에 교수가 병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준비를 같이 했던 르코크가 그때부터 담당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로 이분은 당시 마지막 황제였던 빌헤름 2세가 후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라는 것은 뭐 걱정이 없는 거예요. 뭐 왕이 후원을 하니까 얼마든지 가지고 갈 수 있는 거죠. 1차, 2차, 3차, 4차에 걸쳐서 4번의 원정을 갑니다. 고창고성이라는 데가 있어요. 가면. 그래서 그 고창에 조사했던 걸 코초라고 그래서 그 책을 한 권 썼고, 그 다음에 치나 투르키스탄에 묻힌 보물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2권을. 저희 같은 경우는 고구려 성을 130개를 만주에서 찾아가지고 아직 책을 못 내고 있습니다. 나중에 그 축성법 같은 건 해도 아직 사진 2만 장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참 부러워요. 이런 사람들. 후원자들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런 걸 책을 낼 수 있었다는 게. 조수 테오도르 바르투스와 함께 369kg, 다시 말하면 305상자에 이르는 유물들을 파내거나 잘라냈어요. 2차 원정에서는 103개의 상자를 가져갔고, 세 번째는 128개의 상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박물관 한 개를 채울 만한 유물들을 가져갔어요.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양을 가져가는 겁니다. 특히 유명한 종려주의를 수집한 네스토리안 사원을 발견했어요. 기독교 관계됩니다. 이것은 기독교에서 종려주의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기 이전 일주일에 그 주의를 종려주의라고 합니다. 종려나무 있죠? 종려나무로 이제 표시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굉장히 막 서양에서는 굉장했었어요. 유럽에서 기독교를 발견해요. 벽화에서. 예. 그다음에 기독교의 거룩한 시, 마태에 의한 복음, 니케아 신조 일부 같은 기독교가는 5세기 고대 자료를 굉장히 발굴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은 당나라나 이쪽에 기독교를 전파로 왔다고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당나라까지도 왔어요, 그게. 그 이전에 그쪽에는 상당 부분 신도들이 실크로드에 있었다는 겁니다, 기독교인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유럽의 많은 사람들에게 흥분하게 만들기 충분한 그러한 유물들을 가지고 왔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빼앗은 유물들은 1944년까지 베를린 민족학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44년 2차 세계대전이 되면서 당시 영국군의 폭격으로 유물이 많이 소실됐어요. 그래서 이때 이 유물이 상당 부분 소련으로 갑니다. 소련으로. 왜냐? 이 당시에 여기를 점령했던 게 소련군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많이 가져갔어요. 근데 이게
아직도 에르미타주 러시아 박물관에 가면 이때 독일이 르코크가 가져왔던 유물들이 일부 있습니다. 근데 상당 부분이 옛날 동독시대 때 같은 공산주의, 사회주의라고 그래가지고 많이 돌려줬어요. 독일로 많이 돌아왔는데 그래도 많은 부분이 지금 에르미타주 박물관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베를린 민족박물관, 현재는 아시아 예술박물관이라고 해서 이 민족박물관 때 제가 가보고 아시아 예술박물관은 생긴 지가 한 4, 5년밖에 안 됐는데 제가 못 가봐서 올 7월 24일 날 제가 도착하는 대로 여기 아시아 박물관을 가보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날이 월요일이에요. 도착한 날이 1시 반 도착인데 한 4시 안에 가면 7시까지 하니까 가볼 수 있는데 참 희한한 게 대부분 박물관이 월요일 날 쉬는데 베를린 중에서 이 아시아 박물관만 화요일 날 쉽니다. 여기 관심 있는 분들 잘 알아두세요. 화요일 날은 무조건 쉽니다. 그 대신 다른 박물관은 월요일 날 쉬고 그래서 그날 화요일 날 다음 날 쉬기 때문에 월요일 날 가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 보면 여러분 보시다시피 전부 뜯어다가 아주 통째로 하나를 뜯어다가 여기다가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렇게 천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오리지널입니다. 예. 그냥 뜯어다가 아까 말한 대로 잘라다가 실어서 보낸 놈을 갖다 여기서 재현해 놓은 겁니다. 지금 쿠차라든가 또는 두루파이라든가 이런 데서 이게 그 종려나무 주일 그림이라는 겁니다. 이게. 그럼 보면은 굉장히 저는 여기 가서 한네 달 동안 굉장히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이런데 박물관에서 한 개도 못 찍게 굴에서 못 찍는데 또는 지금 여러분들이 도낭에 가면요 볼 수 있는 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보여주는 거 외에는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보여준 것만 보니까 내가 지금 수나라 때 뭘 보고 싶은데 책에 봐서 거기서 가고 싶다가 갔다 아무 소용 없습니다. 못 봅니다 거기서. 예. 그런데 여기 가서 보면은 이렇게 다 되어 있고 대부분 이런 것들을 유리관에다가 넣어놓는데 독일 여기는 정말 특이하게 그냥 벽에다 붙여놓기 때문에 반사가 안 돼서 사진이 진짜 잘 나옵니다. 한번 보세요. 사진이 굉장히 잘 나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사람들이 악마인가 아니면 구원자인가 하는 논의가 되는 것입니다. 이건 이제 키질 석굴인데 키질 석굴은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 파란색이 굉장히 특이해요. 되게 이런 것들은 이제 어떤 광물과 관계가 있는데 그 근방에 이런 파란색을 잘 내는 그런 광물이라든가 염료가 잘 나타났다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그림은 딱 보자마자 이건 키질 박물관 거군요. 이렇게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파란색 안료가 풍부하기 때문에 금방 알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랑스의 폴 벨리오입니다. 중앙아시아 탐험으로 가장 잘 알려진 프랑스 진화학자입니다. 이 사람은 이 일을 시작했을 때 겨우 27살이었어요. 그런데 한어를 포함해가지고 13개국을 마스터할 정도로 어학 능력이 아주 뛰어났어요. 그런데 이 같은 실력이 석굴에서 귀중품을 고를 때 많은 도움이 됐어요. 지금 이분이 지금 17호 동굴에서 이 두루마리들 있죠? 이게 다 책입니다. 이 모든 것을 두세 달을 앉아가지고 그 당시에 그렇게 오래된 한문으로 된 것을 전부 리스트를 만든 거예요. 전부 리스트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만들어가지고 그 왕도사한테 야, 너 지금 금으로 10돈을 줄게. 막 아주 싼 돈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만 싹 뽑아서 가지고 갔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그렇게 뭐가 중요한지를 알 수 있을 정도의 대학자였던 건 분명해요. 왜냐하면 그 한어를 누구보다도 거기 어떤 누구보다도 잘 했기 때문에 가능했었던 그런 겁니다. 어학의 천재죠. 그때는 이 동아시아에 관계되는 그 프랑스에는 학교가 있었어요. 그래서 일찍이부터 한문을 가르쳤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프랑스 문화부의 9개 기관이 후원을 했기 때문에 돈의 문제는 하나도 걱정이 없었습니다. 1차 원정 때는 갔다 와서 고온 아시아 3년, 도낭석굴, 이에 관한 책을 썼습니다.